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뱅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제 금요일을 책임지시는 우리 위원님이 오늘도 좀 한숨을 푹 쉬시면서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모두 아셨겠지만 장중에 3천선이 깨졌었죠. 그래도 동학개미가 3천선은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또 어떤 시장이 보여질지,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될지 개인 투자자분들 힘드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슈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복귀 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위원님이시죠. 박원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마다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안 좋아요. 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미국이랑 조금 비슷하게 흘러가나 싶었더니 이번에 또 중국이랑 커플링이 맞아요. 되는 현상이 또 네. 일어나고 있어서 네. 투자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네, 그 테마를 또 따라가자니 네. 꼭대기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고. 너무 빠르죠. 그러니까요. 네,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쿠팡 이야기 나왔다가, 네. 뭐 너무 메타버스 빠르게 돌고 나왔다가.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왜 이런 시장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시장이 이제 언제까지 가고 이러한 시장이 끝났을 때는 어떠한 장이 펼쳐질지 이런 거를 좀 결국 시장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정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계속 드리는 말씀이 지금 시장이 이런 건 딱 두 가지라 그랬죠. 금리와 수급. 네. 두 가지가 꼬여서인데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네. 뭐 금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아니 금리가 오르면 올랐지 주식시장이 왜 이러는 거야. 네. 그 금리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금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채권의 베이스가 되죠. 네. 전 세상의 자산을 우리가 구성을 보면은 가장 많은 자산이 채권 자산이에요. 네. 채권 자산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주식 자산. 요게 금융 자산이라고요. 네. 그 다음에 요 금융 자산보다 더 큰 자산이 이제 부동산 자산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여타 자산군으로 하면 이제 커머더티라고 상품 자산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안 상품들, 뭐 리츠나 이런 걸 구조화된 상품들, 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리가 왜 중요한지가 나오죠. 네. 세상의 가장 큰 자산인 채권 자산의 베이스가 이제 금리로 출발을 하는데 이 금리가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완전히 제로 금리로 낮춰놨으니까 네. 이제 주식 시장이 너무 좋았던 게 전 세계의 가장 큰 자산을 묶어놔 버린 거예요. 그렇죠. 야 채권 넌 쉬어. 너는 더 이상 아무 일도 못해 하고 딱 묶어놓으니까 이제 갈 수 있는 자산이라고는 이제 주식 자산밖에 없으니 네, 채권에 있던 돈이 주식으로 몰린 거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동학개미 서학개미 할 것 없이 가계 자산 다 털어서 은행도 마찬가지로 제로 금리니 그렇죠. 야 주식이라도 사야겠다고 작년에 쭉 뻗어가니까 개인 자금은 되게 후행적입니다. 결과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가 계속 좋으면 계속 들어오는데 결과가 주춤하면 또 주춤해요. 요새 고객 예탁금이 확 떨어졌죠.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탄력을 받으려면 시장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고객 예탁금은 다시 들어오는 후행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작년부터 시작된 개인 매수와 기관 외국인 매도의 구대가 올해도 지속되는데 올해는 개인 내 10만 원은 안 돼요. 기관과 외국인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수급의 보탬이 돼야 되는데 사실 생각하기로는 외국인이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환차익을 먹으니 외국인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거를 작년 11월 달에 한번 보여줬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쭉 뻗어갔는데 올 들어서 다 반납했어요. 네. 올해 투자 주체별 동향을 보면은요, 여전히 상당히 개인이 얼마나 힘든지가 보여지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32조 8천억을 샀어요. 엄청나게 산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8조 5천억, 기관이 23조억, 그중에서 연기금이 13조를 매도를 해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안 좋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차피 미래에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걸 지금 규정에 맞추느냐고 이렇게 뭐 계속 연속 40 며칠씩 매도를 하는데 네. 이거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원래 5월 달에 있었는데 3월 달에 열릴 예정으로 자꾸 이제 말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수급이 고정이 아니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은 사실은 외국인이 들어오려면은 그 이머징 시장이 좋으려면 네. 미국 시장이 어려워야 돼요. 그렇죠. 반대로. 왜냐하면 선진 시장과 이머징 시장은 자산 분배 배율에서 정해져 있는데 1순위는 무조건 선진 시장입니다. 네. 미국 시장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10몇 년째 독주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가 되고 이제 그동안에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감세를 통해서 기업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이제 거기도 재정 적자가 워낙 심해지니 증세 얘기를 요새 많이 합니다. 증세 얘기를 한다는 건 기업들한테 안 좋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세계 다른 나라보다 차별적 성장을 못하고 성장이 떨어지고 텍스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하는 헤지 펀드나 이제 글로벌 펀드들이 패시브 펀드들이 이제 안 되겠다 이머징을 가야겠다 보니까 중국은 성장을 6% 한다래고 네. 8% 한다래고 야 코리아 보니까 대단하네. 알다고, 네. 이쪽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 해서 옮겨줘야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사실 올해는 그럴 수 있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정상화가 안 됐어요. 오히려 백신 맞고 하는 거 보니까 미국은 백신을 다 투여해서 이제 곧 경제가 재개될 것처럼 하는데 여타 국가들은 아직까지 이제 정상화가 안 되죠. 네, 공백기가 아직 공백기가 있으니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이 어쩌면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주식은 그냥 무작위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기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추정치를 보면은 가이던스가 계속 연말부터 나오는데 작년 연말에 올해 상장사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한 174조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1월 달에 갑자기 빡 점프를 해요. 한 180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2월 달에 또 올라갔어요. 한 185조 이렇게 갑니다. 3월 달에 또 올라갈지 몰라요. 수출 데이터 보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 계속 나오죠. 네. 주가 떨어지는데 실물 왜 이럴까요? 작년에는 실물 안 좋은데 주가만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 격차 때문에 좀 많이들 불안해하셨죠. 그러죠? 네. 근데 지금은 실물은 좋아요. 근데 시장이 안 따라가니까. 주가는 맨날 근데 이제 빠진 것도 없어요. 우리가 네.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뭐 그래서 그렇지. 자, 이 작년에 2,400에서 3,200까지 다이렉트로 찍은 이후에 지금 3,200에서 3,000 사이 폭으로 보면 8, 9%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면 내 계좌는 이렇게 엉망이냐? 오늘 왜 이렇게 파란불이냐. 왜 30%씩 빠진 게 많이 보이느냐? 네. 스타일이 변해서 그래요. 스타일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작년에는 이제 성장주 위주의 시장이었는데 네. 이제 새해 들어서는 금리가 오르니까 계속 얘기지만 주가라는 건 FV는
미래 캐시플로를 R-G 금리, 장기 금리에서 성장률을 뺀 거를 하는 게 이제 결국 미래의 주가입니다. 그러면 이 R이 올라가니 주가는 떨어지는데 보다 영향을 받는 건 성장주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변해서 이제는 컨택 업종, 특히 중간재 네.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소비주 많이 올라가죠. 네. 스타일이 바뀌니까 작년에 포트를 딱 갖고 있고 조정을 안 한 사람들은 타격이 커요. 특히 그렇겠네요. 기술주나 네.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게 시장의 변화다. 그러니까 시장은 고정되지 않고 물밑에서 계속 변화를 합니다. 이 변화하는 걸 투자자는 계속 매 눈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스타일이 변할 때마다 좀 옮겨야 되고요. 그래서 진작에 이제 포트를 조절을 해야죠. 성장주 줄이고 이렇게 가치주, 산업재 중간주로 조절을 해놨어야 되는 거고요. 1월 둘째 주에 이미 시그널은 나왔어요. 1월 11일 날 정확하게 시장은 나 더 성장 안 해. 보여줬어요. 그래서 1월 셋째 주부터는 그 작업을 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금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네. 요건 아마 다음 이슈 시간에 있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때 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은 아마 조만간 그 두 가지 축, 국민연금과 외국인이 자산 배분 전략이 바뀌는 게 언제 바뀌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데 당장은 안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한 5월 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을 크게 움직이고 있는 두 개의 축이죠. 금리와 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최근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물밑에서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포트 변경이 되지 않은 분들 최근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진단을 해주셨고요. 관련된 이슈들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뒤 이슈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박원재 위원님과 오늘 1시간만 하기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오후 1시에 저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이제 더하기 채널에서 함께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하시면 알람도 받아보실 수 있고 이렇게 주말에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변동성이 굉장히 큰 우리 시장, 대체 그 변동성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지 이슈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개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장은 파월 효과로 급락을 한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 좀 조정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렁거리는 퐁당퐁당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비책을 우리들은 가져가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오르고 있는 것 중에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산유량을 동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4.2% 폭등을 했는데요. 최근에 정말 안 오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렇게 시장이 제멋대로인 이 상황에서 네. 사실 뭐 반대되는 기준들도 있잖아요. 뭐 이게 오르면 이건 내려가야 정상이라든지 네. 이런 기준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오르고 있어서 그렇죠. 네, 시장의 방향성을 좀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배울 때는 이 지표가 올라가면 이건 반대로 내려가야 맞다고 머리로는 배웠는데 지금은 원유 가격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뭐 인플레이션 걱정 뭐 더불어서 오르고 있는 거 다 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요새는 이제 경제 현상을 네. 수학 공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같이 공교육을 열심히 네, 하는 좀- 사람은 네,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런 매칭되는 게 잘 안 맞아요. 네. 잘 안 맞는 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죠. 네.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요. 왜 그러냐면 가장 기초적인 이제 수요와 공급은 일치해요. 가격 이론은 맞는데 네. 그 중간 단계 연결고리인 이제 생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문제 이런 것들이 채널이 다 바뀌고 요소 소득이 다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가가치가 다 바뀌어요.
자본의 역할과 노동의 역할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새 통화 이론들도 다 바뀌어요. 예전 통화 이론을 들고 나오면 맞는 게 하나도 없고 심지어 무역도 안 맞아요. 이제 대체적으로 안 맞는데 그거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럴 때는 이 연상을 해야 됩니다.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된 변수를 찾아내서 그 주된 변수를 중심으로 전개를 하면은 조금 심플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가와 금리가 어떨 때는 동행을 하고 어떤 때는 역행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때 동행을 하고 어떤 때 역행을 하느냐. 보통 역행을 하는 경우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 그랬죠. 원가만 올라가서 물가만 올리는 이런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원가가 오르니까 내가 이제 만드는 원재료가 물가가 오르죠. 네. 그러면 내 생산 단가가 올라요. 그러면 이 생산자는 이제 매출 처에 가격 전가를 하면은 제일 좋은데 수요가 아직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전가가 쉽지 않은 곳이 있어요. 요새 식료품들을 보면 가격 전가하는 쪽은 많이 오르고 가격 전가 안 되는 쪽은 그때 얘기했듯이 그대로고. 요새 라면 같은 거 잘 못 오르니까 라면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료 뭐 이런 데는 올리니까 과자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상해 보라는 거죠. 그럼 금리와 주가. 금리가 오르는데 이게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한테는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 금리가 만약에 수요가 견인되는 디맨드 풀이라면은 네. 뭔가 수요가 살아나서 오른다는 거니까 이건 성장률을 보면 돼요. 그렇죠. 요새 성장률을 발표를 보면 좋게 나와요. 다들 좋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의 금리 인상에는 두 가지가 다 합해져 있는데 네. 이걸 좀 나눠야 되는데 아직 나누기까지 애매한 그 중간 단계. 왜냐하면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속도가. 네. 왜냐하면 작년 여름에 0.5였어요. 연말에 0.9였어요. 1월 달에 1.1이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기준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2월 초에 1.6을 찍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은 2, 3개월에 0.씩 오르던 게 갑자기 한 달 사이에 0.5를 오르니까 그러면 시장을 경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시장에서 이제 그렇죠. 일어나서 제로 파월 연준 그런데 결정이 그러면 이게 이제 궁금한 게 또 그래요? 이게 그럼 금리는 또 올라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궁금하잖아요. 오를까요? 네. 자, 지난번에 그렇게 폭등한 이유는 미국이 국채 7년물 국채를 이제 발행하면서 응찰을 했는데 네.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채를 이제 응찰을 하면은 발행을 하면은 보통 미국 내의 IB들이 60%를 받고 미국 역외에서 40%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바깥이 더 많이 받았어요. 골드락스 시절에는 미국 4, 해외 6이었는데 요새 해외에 중국이 안 받기 때문에 이제 해외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3월 달은 지금 해외에서 가장 많이 받는 주포가 일본 중앙은행인데 일본이 회계 결산기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뭐 응찰을 하거나 이럴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 응찰률이 뚝 떨어지니까 발행 시장에서 그래서 금리가 쭉 올랐어요. 그러면 시장이 이제 발행 시장이 있고 유통 시장이 있는데 발행 시장에서 오른 금리를 보고 유통 시장에서 놀래서 플레이어들이 막 던집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주가하고 똑같아요. 이게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로스컷 나오는 물량도 있고 그다음에 살려고 했다가도 안 사고 뭐 이렇게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악순환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파월은 이제 뭐 물가 상승이 용인할 범위 내에 있다 그랬는데 사실 뭐 절대 금리로 1.5%가 높은 금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성장이 그 이상 나오기 때문에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2% 초반대예요. 그러면 실효금리,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닌데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놀라서 이제 수급적으로 막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급등을 했고 네. 그러면 넥스트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한 번 경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모든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뭘 볼까요? 야, 이거 또 발행하나? 네. 야, 이거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네. 그 걱정을 하겠죠. 걱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네. 누구도 몰라요. 음. 그들의 일정을 걔들이 뭐 우리 이렇게 발행합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내놓지 않아요. 네. 발행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경기를 이렇게 해서 시장에 충격을 받으면 누가 제일 두려워할까요? 그 시장을 믿고 좀 종목을 사들인 분들이 시장 플레이어들이 제일 네, 두려워하는데 참여한 분들이 이걸 끌고 가는 정책 주체들이 가장 두려워해요. 아. 왜냐하면 이들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게 네. 고용의 완전도 아직 이룩하지 못했고 경제 회복도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금융시장이 자꾸 이렇게 볼러타일을 일으키면은 아주 정책을, 왜냐면 신뢰가 중요해요. 믿음. 만약에 정책 당국자가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연준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연준은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프로그램을 유도리로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고, 이건 아마 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기채를 매수하고 단기채를 팔면 금리 갭을 좁힌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YCC라고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지금은 이제 하루짜리 금리를 통해서 전체 시장의 금리를 통제하는데, 네. 이거를 그냥 아예 10년물을 사버릴 수도 있어요. 5년물을 사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한 패를 꺼내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뭐 금리는 찍어 눌러요. 왜냐하면 연준은 전능합니다. 네. 네, 뭐 어차피 빼든 칼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게 한 번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시장 참가자들한테 이제 시그널을 잘 안 먹혀요. 왜냐면 하루짜리 콜금리 통제를 통해서 나머지는 시장 플레이어들에서 자연스럽게 금리 형성되는 게 시장 작동 원리인데, 연준이 시장에 자꾸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자생력을 잃어버리고 네. 플레이어들이 자꾸 연준만 쳐다봐요. 그렇죠.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기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FOMC가 15일, 16일 날 열립니다. 네, 예정이 그런데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이제 더 이상 뭐 아무런 멘트를 못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 참여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불안해하는 사람, 이제 연준의 앞에 패를 보고 예측해서 하는 사람. 네. 그러면 미국 나스닥이 지금 추세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폭포수처럼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불안해서 던지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차피 연준이 이거 패 잡으면 기술적 급등할 텐데. 나스닥도. 그러면 네. 저가 매수를 누군가는 또 노릴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밤 생각보다 미국 시장이 안 빠질 확률이 꽤 있어요.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럼 네.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월요일은 제가 이제 요새 계속 패턴을 보라 그랬죠. 네. 주말 약세, 주초 강세. 이거 잘 활용해 보세요. 오늘 같은 날 샀어야죠. 네, 장 시작할 때 쫙 빠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매수 시그널을 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왜냐하면 이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정해진 게 아니고 이런 레귤러한 거를 찾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까를 예측을 해서 그렇게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올해 시장은 작년처럼 갖고 있으면 알아서 쭉 올라주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금리가 계속 오를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싶은 만큼이 언제냐? 한 2% 초반대까지 오르는 동안 한두 번 더 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시장의 스타일도 좀 체크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특징을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주식 투자가 정말 만만하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주식 투자는 절대로 그냥 랜덤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해진 길을 가요. 정해진 길을 가는 그 규칙을 찾는 게임인데, 그 규칙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차분하게 하나씩 좀 습득을 해나가시면은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는 시장에 의외로 클리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좀 패턴을 파악하면 오히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잘 중심을 잡으면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중심을 그렇죠. 좀 결국 잡으면. 비중 조절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좀 잘 대응이 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이런 패턴을 이용해서 수익이 더 잘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연준의 이제 입을 바라보면서 시장을 좀 달래고 시장이 그걸 좀 잘 받아들이기를 바라기만 했었는데 시장이 요즘 굉장히 의심이 많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강경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달래기용으로는 시장이 택도 없고 그런 걱정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 패턴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다. 결국 밀당이에요. 그러니까요. 저 네. 밀당을 못해서 오늘 제 계좌가 그랬나 봐요. 네, 밀당을 해야 돼. 주식은 정말 밀당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이 밀당에서 승리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승기를 줄 수 있다는 말씀까지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시장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원자재 포함해서 많은 지표들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와중에 오펙 플러스가 4월 산유량을 동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또 4.2% 폭등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WTI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요. 65.33달러를 현재 65달러를 지금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 유가가 이렇게 또 급등을 하면 기름이 필요한 산업에서는 또 악소리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렇죠. 이게 또 부정적으로 또 적용이 되면 우리 시장에 충격이 있을까요? 양면이 있어요. 네. 유가가 오르는 이유는 이제 마찰적 요인이 좀 크다고 봐야 되고요. 네. 결국은 과거처럼 고유가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유가뿐만 아니라 이제 커머더티라고 생긴 건 다 폭등 중입니다. 네. 고리값을 비롯해서 니켈, 그때 주기율표 26개인가요? 네. 모든 원자재가, 네. 원자재가 다 올라요. 다 오르는 게 결국은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면도 있고,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원자재를 채굴하는 곳이 이제 선진 시장보다는 이제 이머징 시장, 이런 시장 쪽에서 채굴을 많이 하죠. 네.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서 채굴을 하는데, 그런 쪽은 이제 사회 인프라가 약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정상 가동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철광석 오르는 거 보면은 브라질의 베일 광산이나 이런 데가 홍수 댐 무너지고 그러면서 사람을 뭘 가동하려고 해도 아직까지 사회 인프라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살아나는데 공급이 예전 맞지 못하는 그런 면 때문에 또 그 원자재가가 오르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찰적 요인이 좀 있고요. 원유만 보면은 시장에 이제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이제 이 과거를 잘 잊어버리느냐 하면, 우리는 네. 이거 맨날 이슈라고 들고 나서 오늘 얘기하지만 원유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기억하는 분 많지 않아요. 네. 지난 3, 4월 달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 쭉 떨어지면서 원유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유가 간 적이 있었죠. 네. 마이너스 37%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던 기사. 롤오버 유형화 네. 이제 왜냐하면 석유를 보관할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플로팅이라 해서 바다에 있는 유조선까지 다 채워놓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 오펙은 세계 석유 시장은 이제 중동을 중심으로 한 오펙과 여기에 플러스해서 러시아, 이제 남미, 베네수엘라 이런 네. 데를 한 오펙 플러스. 근데 미국은 빠져요. 네. 근데 이제 이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 미국이 참 얄미워요. 이 유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유가가 막 폭락할 때 유가를 지키기 위해서 감산을 합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950만 배럴의 감산 합의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왔으니까 이거를 증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 석유는 아낄 필요가 없는 게 땅속에 그냥 마냥 매장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퍼내다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산유국 입장에선 나만 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딴 나라도 나는, 내가 빨리 빼가지고 넘기면 내가 이익이에요. 그렇죠.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가격이. 이게 이제 범죄자의 그 게임입니다. 죄수의 딜레마예요. 네. 그래서 그 오펙 플러스가 감산할 때 러시아가 반대한 게, 우리가 유가 지켜봐야 미국의 셰일만 좋은 일 시킨다. 그래갖고 셰일 드릴 개수가 이제 리그 개수가 천정부지로 늘어나다가 네. 이제 작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권유했는데
이제 바이든 시대에는 이쪽을 안 좋아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연기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네. 이게 돈이 되면 또 파요. 그럼요. 그렇게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근데 지금 그때 950만 배럴을 감산 합의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 요게 뭐 증산 합의를 한다는 게 뭐냐 하면 그때 감산한 거를 조금씩 풀기로 약속된 게 있는데 네. 요거 100만 배럴 더 증산할 거를 50만 배럴만 하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750만 배럴 정도는 통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요 측에서 보면은 항공유 비행기 안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료 수요가 54%고 그밖에 이제 나프타 공장 이쪽이 46%인데 요새 운송 쪽이 다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수요가 뭐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긴 뭐해요. 그런데 이제 수요가 살아나는데 여전히 마찰적 요인으로 유가는 올라가는데 아마 이 정도 유가면은 이제 증산은 나올 것 같고요. 유가가 과거처럼 뭐 100불이 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지 그 유가가 올라가면은 그 정제 마진 쪽은 좋아집니다. 석유, 정유 쪽은 좋아져요. 네. 화학 쪽은 좀 스프레드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화학 계통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스프레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원가가 올라가니 나프타 값이 올라가고 이제 판가하고 이제 좁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쪽이 끝없이 좋을 줄 알았는데 화학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네. 정유는 작년에 완전히 뭐 죽을 수 없는데 그렇죠. 이게 뭐 보니까 이제 다 올라왔어요. 이제 어. 레그 타임이라고 해요. 네. 싼 거를 받아다가 이제 비싸게 파는 구간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이게 한 3개월 걸리는데 네.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는 좋아질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이제 S-오일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다 복합 기업이고. 네. 뭐 GS라든지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산업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프레드가 언제까지 갈지 이게 참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화학 섹터의 스프레드 추적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띄엄띄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은 좋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자신 있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어렴풋이 하는데 잘 모르는 거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나보다 주식은 상대적이에요. 나보다 정말 잘하는 사람과 내가 붙을 거냐. 이 분야는 내가 잘 알아. 전문가다 하면. 그렇죠.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잘 모르는 쪽 갖고 아는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뭔지는 알겠는데 난 잘 몰라. 그러면 그냥 안 해도 되고 네. 내가 잘하는 쪽에 가서 뻔한 거 이런 데에 가서 수익 내면은 주식은 수익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쪽은 예측이 쉬워서 그래요. 사람이 예측이 되면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석유 가격이 이렇게 또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너무 어려운 분야를 끙끙대면서 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수익이 잘 나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팁이 될 수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투데이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박원자 위원님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오늘은 또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왔으니까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테마가 빠르게 돌고 있고 또 화학이 됐든 철강이 됐든 뭐 기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잘 공략하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오늘자 움직이는 업종 중에서 위원님께서 좀 이쪽을 좀 봐야 된다 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요새 철강 쪽이 좋아요. 철강이요. 예, 철강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하고 그냥 트렌드하고는 좀 구별해봐야 되는데 네. 이제 모든 게 테마가 아닙니다. 테마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인 이슈에 따라서 이제 모멘텀이 작동이 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테마라고 하죠. 네. 근데 이 테마는 기업의 본질 가치하고 관계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대개 원위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마는 미리 준비를 해서 선취매를 하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뒤에 남아서 설거지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남의 말 듣고 좋다더라 해서 들어갔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대체로 테마이기 때문에 뭐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테마는 선행 매매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마를 하려면 준비할 게 많습니다. 테마 족보를 알아야 돼요.
테마 족보가 다 있어요. 네. 뭐 여름철 계절 테마, 정치 테마 뭐 다 있습니다. 뭐 원자재 테마, 그다음에 뭐 유행병 테마 다 있는데 그걸 미리미리 다 족보를 하면은 그게 뭐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저도 뭐 가끔 봅니다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보는 사람은 그걸 매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테마로 수익 내기 쉽지 않습니다. 부지런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아니야, 세상에 주식에서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서 이제 내가 남보다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테마도 빠르니까, 테마는 빨리 작동이 되니까 유효한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대체적으로 우리는 뭐 일반 생활을 하면서 테마는 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보통 하는 사람은 뭐 직장 다니면서 그냥 가끔 이렇게 보고 흐름 보고 이러는데 네. 이게 테마는 한번 불리면 복구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트렌드라는 거는 기업 실적이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거는 적당히 물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이 뭐 다음 달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제가 자꾸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런 흐름 중심, 트렌드 중심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전략을 분할과 비중 조절만 하면은 뭐 트렌드 따라갔는데 망할 일이 없어요, 사실. 네. 시간의 문제이지. 자, 그럼 철강을 말씀드리면 철강은 테마가 아니에요. 테마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이게 무슨 뭐 철강이 이를테면은 이제 뭐 이상한 뉴스 떠가지고 뭐 뭘 개발해 이러면 테마가 되는데 네. 지금 철강주가 업황에 도는 거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에 철강은 2008년도에 이제 차이나 스토리 이후에 중국이 엄청나게 그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전 세계의 철강 수요가 한 16억 톤 되는데 이때 생산선비를 중국이 그냥 엄청나게 때려놔서 한 30억 톤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블이에요, 더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철강을 이제 뭐 이게 고용 창출이 잘 되고 뭐 이 각 성마다 다니면 야적장 예전에 보면 야적장 비슷한 것도 그냥 고로 만들어 놓고 쇳물 녹여서 저품이 철광석 갖다가 이제 쇳물 녹여서 그냥 대장장이가 때리는 거 이것도 다 그냥 거기는 철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원가가 싸니까 이걸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밀어내니까 아주 철강 산업이 이때부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공급 과잉 문제를 조절하려고 한 5년 전부터 중국이 무지혜를 썼는데 공급 단위로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수요는 뭐 그만한데 이제 여전히 수요는 뭐 한 18억 톤? 근데 공급 능력은 여전히 뭐 한 27, 8억 톤 되니까 공급 초과인데 대체적으로 공급 초과가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이 이제 이게 탄소 배출하고 연관이 있어요. 네. 이제 중국도 2035년까지 이제 CO2 감축 협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얘기했다시피 이 쇳물 녹이는 작업이 이 철광석을 녹이려면 엄청나게 석탄을 떼야 돼요. 이게 고로인데 네. 그러면 여기서 CO2가 엄청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발생되는 CO2의 18%를 이 고로에서 아마 잡아먹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기로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이제 세금을 올립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수출을 못해요. 세금으로 놨더니 증치세라 해서. 그럼 중국에서 공급량을 이제는 이게 뭐 이윤이 남아야 생산을 하는데 네. 해외로 중국은 어차피 공급 초과고 그러면 중국이 잡히면 철강 시황은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지금 10여 년 동안 어려웠던 건 중국발 공급 과잉이었는데 특히 철근같이 저품이 제품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중국 물 들어오면.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중국이 통제가 되면은 철강 업황은 생각보다 꽤 괜찮을 겁니다. 지금 철강은 포스코 같은 경우 보면은 네. 2008년 이후에 월봉을 보세요. 2008년에 63만 원을 찍고 뭐 쭉 내려왔다가 지금 30만 원 되고 고개 삐쭉 들었는데 네. PBR을 보면은 재무 분석을 보서 PBR을 보면은 PBR, BPS가 뭐 지금 0.5대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이 영원히 쩔어 있을 줄 알았던 철광이 만약에 그냥 제값만 해서 1만 간다면
정상화만 된다면 그렇죠. 업사이드가 되대. 포스코가 이제 지난 분기에 조를 넘겼습니다. 올해부터 매분기 1조 이상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쌉니다. 지금 27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철강 요새 그 전방 수요가 좋잖아요. 자동차, 조선 뭐 이런 데가 다 좋아요. 건설도 좋죠. 네. 이렇게 트렌드를 보는 겁니다. 이게 뭐 테마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봐야 돼요. 양에 의해 과연 중국에서 공급 과잉이 진짜 통제가 가능한지. 통제가 된다면 철강 업황은 꽤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철강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장 움직일 업종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눈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어디를 본다고요? 내일장을 움직일 업종을 미리 좀 선점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이제 또 그 두 가지인데 네. 요새 올라오는 게 이렇게 뭐 산업 섹터도 올라오고 화학, 철강, 조선, 해운 올라오고 소비재 다 올라와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게 또 꽤 됐어요. 이렇게 올라온지. 네. 금리가 이제 좀 조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각도 해봐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는 걸 멈추면 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위험 자산으로 또 많이 몰리지 않을까요? 기술주가 움직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며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안 올라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금리 올라서.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어제 반도체 지수 엄청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자동인데 미국 기술주하고 우리 기술주하고 좀 틀려요. 미국 기술주는 되게 플랫폼 기반의 기술주가 많고 우리는 제조 베이스의 기반이라서 네. 같이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빠졌으니까. 하지만 이제 금리가 스테이되고 그런다면은 틀림없이 반도체 가격은 지금 고정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매월 올라가요. 이 정도 속도면 정말 사상 최대치를 돌파할 것 같아요, 내년에. 그러면 소부장이 이제 그 요새 공급단이 다 망가져서 밸류체인이 망가지다 보니까 이제 부품업체들은 항상 CR 이게 문제였는데 장기 계약을 한다래더라고요.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원래 소부장을 좋아했는데 네, 맞습니다. 요새 많이 빠졌어요, 은근히. 정말 많이 빠졌는데 시장은 뭐 계속 돌고 돕니다.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한 때가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멈추면 그 다음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미리 대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내일장 움직일 종목 소부장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그렇다면 박원철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 베스트 스탁 종목 어떤 종목일지 어떤 기업일지도 궁금한데 어떤 걸까요, 위원님? 요새는 이제 종목 갖고 오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네, 워낙에 빠르게 장이 변화해서. 이제 뭐 맨날 안 좋을 게 확 보이고 글쎄요, 뭐 밀리면 조금 3,000선을 좀 내려갔다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그 채권 같은 종목이라고 저 아래 때부터 얘기했던 종목이 있었어요. SK 머티리얼즈인데 SK 머티리얼즈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거 뭐 거의 채권입니다. 채권. 작년 코로나 위기 15만 원대부터 이거 그냥 별로 투자할 거 없으면 그냥 이런 거나 갖고 가서 했던 종목인데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업황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특수가스와 산업가스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요새 뭐 일본발 그 불화수소 얘기할 때도 뭐 그런 거 다 하고. 네. 자, 국내 반도체는요.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주 그 고밀도의 고정밀의 난이도가 높은 산업이라서 하는 게 이제 그 계속 덮고 씻고 깎고를 반복해요. 그렇군요. 이걸 3개월 합니다. 이걸 3개월 반복해서 나오는 게 웨이퍼 하나 들어가면은 3개월 동안 씻고 깎고 이걸 반복해서 네. 칩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네. 만들어지는군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공정이 아닌 게 이번에 오스틴에서 그 셧다운 돼갖고 아직도 멈춰 있잖아요. 네. 손실이 아마 눈덩이처럼 커질 거예요. 반도체 공정은 1년 12달 멈추면 안 되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프라가 불안한 나라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전기가 끊어져도 안 되고요. 단수가 돼서도 안 돼요. 날씨가 안 좋아도 안 돼요. 네, 그래 뭐 자원 근데 대만도 요새 단수가 돼가지고 좀 애먹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싶어도 그런 거 인프라가 안 돼 있는 나라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오스틴시에다가 10년치 세금을 면제해줘라. 뭐 이런 요구를 했죠. 뭐냐하면 이번에 뭐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행정부서에 하기가 어려운 게 미국도 지방 재정이 좋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머티리얼즈는 뭐냐 하면 그렇게 어려운 공정이 아주 기초가 되는 이게 가스로 다 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씻어내는 걸 다 가스로 씻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필수 종목인데 이게 슈퍼사이클에 들어선 만큼 이제 공정수 특히 낸드 단 올라가는 거 이게 늘어나는 만큼 스텝스도 늘어나고 가스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모든 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전공정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늘어나고 후공정 다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가스에 관한 SK 머티리얼즈하고 원익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캐퍼로 봤을 때만 SK 머티리얼즈가 훨씬 폭넓게 커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신사업도 요새 이제 플러스 알파가 요새 유행인데 SK 머티리얼즈는 소재 산업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OLED 소재 산업 쪽도 들어가고 2차 전지 소재 산업도 들어가서 이제 뭐 기왕에 하는 거 이제 잘하고 있고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도 워낙 업력이 좋으니까 그것 따라서 가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 프리미엄을 별로 안 줬는데 요즘 프리미엄을 좀 줍니다. 그래서 이제 EPS 추정치들을 보면은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 항상 그 추정치를 보실 때 한 20년치 이렇게 보면 좋아요. 매출액이 어떤지 보면 2003년에 290억에서 출발해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내년 올해도 이제 올라가서 한 뭐 3천억 영업이익, 내년에 한 3,5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을 이제 3조 3천억이니까 과거 같으면 뭐 프리미엄 안 줄 때는 적정가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자꾸 옛날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씩 프리미엄을 줍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보통 해외보다는 중간 사이로서 20배를 주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EPS가 한 19,000원 나오는데 한 20배 주면은 목표 가격이 한 40만 원 언저리 나옵니다. 이게 크게 무리 없는 수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목표가를 40만 원 잡고요. 네. 매수가를 뭐 한 지금 가격에서 조금 아랫단에서 그냥 분할해서 들어가는 수준. 그다음에 손절가 한 26만 원 잡으면 그냥 어려운 장에 또 그냥 포트 종목 하나. 이게 화려하게 팡 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냥 저냥 어려운 장 함께할 종목 정도는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베스트 스탁에서 소개를 해드린 오늘의 종목 SK 머티리얼즈입니다. 본업도 잘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도 있다고 하니 변동성이 큰 장 속에서 좀 뚝심 있게 가지고 갈 만한 종목과 기업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하면 1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보내드리기 싫다 하시는 분들,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내일 오후 1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월달 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무료 방송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주말에도 함께 다음 주 장 그리고 그 이후의 장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해보시면 도움 말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원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심야 상담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